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제가 해보면 비전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써봐 한다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실용과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돌파할까, 실용적으로 방법을 찾다가 나와서 이렇게 그 엄청난 발명 혁신까지 이뤄내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다. 예. 사실 요즘에 자기개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뭐든지 다 상상해 그러면 막 돈도 끌려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좀 더 와닿네요. 네. 실제로 티코널람의 뜻은 세상을 고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장난 것을 고치는 거니까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전을 그렇게 해석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젖가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도착해 보니까 젖가꿀이 흐르기는 물도 잘 안 나오는, 비도 잘 안 내리는 그런 땅이어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그런 부족함이 그 사람들이 새롭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땅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키부츠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키부츠 같은 것도 진짜 말 그대로 광야지대예요. 뭐 근데 비가 없으니까 뭐 잘할 수 없는 그곳에다가 자기들이 어떤 뭐 갖은 방법, 갖은 아이디어를 짜서 거기다가 나무도 심고 공동체도 만들고, 키부츠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잖아요. 상상력이라고 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뭐 어떻게 살까? 네. 뭐 그러면 떠나는 게 답이냐? 그건 아니죠. 거기다가 또 자기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부으면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젖은 유목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소젖, 양젖, 뭐 염소젖 해가지고 목축에 가장 적합한 땅이다. 또 하나는 꿀은 이제 대추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일조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과일들이 다 달아요. 달기가 진짜 꿀처럼 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상하게 했거든요. 진짜 상상을 하게 하네요. 네. 젖과 꿀 그런 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 땅에 가고 싶다 그런 막연한 동경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가서 그런 땅이 아닌 것 같지만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젖과 꿀을 생산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그 땅이 젖과 꿀을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 굳이 그런 걸 생산 안 하더라도 요즘 뭐 IT로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4차 산업혁명 이끄는 게 유대인들이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연구소는 거의 다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특허를 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기술 또는 새로운 지식들 또는 정보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또 돈 주고 팔잖아요. 히브리 대학만 해도 뭐 한 해 수입이 원천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특허료만 받아갖고 얻는 수입이 1조가 넘는데요. 대학에서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 보면 유대인들은 그런 젖과 꿀을, 그 조상들은 그렇게 진짜 젖과 꿀로 상상했지만 나중에는 젖과 꿀을 충분히 사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버는 것으로 상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그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개척한 그 점적 관수 기술,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 기술, 오수 정화 기술, 이런 거를 가지고 그들이 수출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유대인을 상징한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는데, 감람나무는 이 척박한 곳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한 15년 동안은 부지런히 뿌리만 깊이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물이 없으니까 하여튼 물맥을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거의 20년이 다 돼서 첫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어려움을 뚫고서 맺은 열매가 정말 최상의 품질의 기름이 나와.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사제서품이나 그 왕 저거 할 때 쓰이는데, 그 감람나무가 다름 아닌 올리브나무예요. 그 올리브나무가 이게 1000년 이상을 살아가는데, 이 나무의 특성은 예를 들어서 무슨 병충해가 들이닥치잖아. 그러면 그 병충해를 맞은 나무는 비록 죽어가지만 그 병충해에 맞서는 그 내성을, 그 송진이나 이런 진을 만들어내가지고 옆나무한테 다 퍼뜨립니다. 그 자기는 죽어가면서 다른 나무들한테 그 병충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진을 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감람나무하고 비슷한 특성이 포도나무예요. 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옥토에 심은 포도에서 좋은 포도주가 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태리 같은 데 가보면 토스카나 지역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요. 네. 근데 토스카나 풍경이 참 아름다운데 이게 사람의 눈에는 이쁘게 보이지만 그 구릉지가 대부분 자갈과 모래로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경사진 곳에 다 포도나무를 심어. 네. 그러면 거기는 비가 와도 이게 물을 머금지 못해.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모래밭에 심은 포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아주 깊숙하게 내려요. 네.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빨아들이면서 좋은 무기질을 같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포도주가 가장 품질이 좋아요. 이태리 포도 중에서는 토스카나 포도주를 그래서 가장 잘 알았죠. 네. 식물도 황량한 곳에서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비전을 가꾸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브나무나 포도나무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맺은 열매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물뿐만 아니라 사실은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어려움을 극복해냈을 적에 그 민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상징한다는 게 유대인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어떤 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과 맞서는 그러한 게 좋은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또 유대인들은 뭐 자기들을 이제 선인장으로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오, 스스로 그렇게 해요. 예, 선인장은 진짜 척박한 땅에 살잖아요. 그 물도 별로 없는 사막 기후에서 사는데 네. 선인장은 그렇게 끈질긴 생명력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침이 많이 달려, 바늘이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선인장하고 옆에 같이 사는 식물이 거의 없어요. 따로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유대인들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참 독특한 민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보면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며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거 네.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으려면 그게 실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는 바를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중에 이사야서 65장 17에서 25절 말씀 중에서 천국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은 뭐 새하늘 새 땅, 네. 예, 이게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는 소리나 울부짖는 소리도 없고 그 다음에 날수가 적어서 빨리 죽는 이도 없고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면 그때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산다는 거죠. 서로 해함도 상함도 없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서로 어울려서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어린이가 뱀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뱀이 안 물고 그런 세상이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런 천국을 꿈꾸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한다는 거죠.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